안철수 후보 측에서 각각 후보 등록은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 불합리하지만 대의를 위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안철수 후보 측이 먼저 결단을 내렸다. 이런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과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명분 축적용이다라고 봅니다. 명분 축적용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다시 협상을 했는데 네. 또 방금 전에 또 결렬됐다는 뉴스를 또 접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 측의 수정안이 네. 100% 경선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삼자 구도로 실제로 가게 되면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삼자 구도로 가게 되면 보궐선거의 특성상 이 정당 양강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또다시 지난 지방선거 때 3위를 했던 악목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차선책을. 그렇다면 대권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권 도전을 하려면 야당에 대해서 내가 네.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그리고 많은 걸 포기했다. 양보했다. 이런 명분을 갖다가 미리 깔아놔야지. 만약의 경우 지더라도 또는 단일화에서 지더라도 또는 본선에서 지더라도 이후에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최소한의 그 결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최소한의 어떤 그 명분을 갖다가 쌓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수용이라고 하는 이런 안을 내놨는데 네. 근데 그것조차도 다시 또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 쪽에 결국은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뭐 이 얘기를 또다시 또 전격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네. 아마 며칠 있으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군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주셨는데 조금 전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이유는 역시 유선전화 비율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릴 때마다 유선전화 몇 %, 무선전화 몇 % 이렇게 전해드리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무선전화, 유선전화 비율을 나누는 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왜 이 부분을 놓고 그렇게 타협이 어려운 겁니까? 평론가님. 민감하죠. 그런가요? 지금 오세훈 후보나 네. 안철수 후보가 서로 박빙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빙 가운데 1%에서 3% 정도만 앞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도가 유리하죠. 네. 그런데 유선 전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면은 좀 어르신들이 많이 받아요. 네. 유선 전화는 보통 집에 계시면서 집에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당세를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알기 때문에 왜 자꾸 유선 전화를 넣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유리한 것만 고집을 하고 내가 불리한 것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고 오지만 하더라도 뭐 결렬될 것 같은 얘기를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전적으로 방금 얘기가 뭡니까? 국민의힘 제안 내용이 불합리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수용한다고 얘기하면 그 대의를 강조를 해야 되죠. 오전에 대의 얘기했다가 또 이제 와가지고 불리하다고 또 거부하고 그러면은 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지겹습니다. 서울시장 1,000만의 시민의 생활을 담보해야 할 서울시장 경선이 그것도 야당이 이렇게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뭐 1차 단일화, 2차 단일화 마지막까지 이 문제만 주제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인다는 얘기는 정말 이거는 대의가 아니고요. 정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화 여론 다 합니다. 유선 다 해요. 네. 무슨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5% 중 얘기다가 유선 몇 프로, 무슨 몇 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앞서 불합리하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수용한다고 얘기했으면은 이걸 끄트려야 될 텐데 또 방금 박찬호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또 결렬됐다고 하니까 이걸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할 저희들도 정말 짜증이 납니다. 좀 빨리 마무리하고 정 안 되면은 뭐 내부에서도 가위바위보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빨리 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여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후보 등록 시한은 오늘 시작을 했고요. 내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됩니다. 과연 야권이 한 사람의 이름만 올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일단 2번 국민의힘 오세훈, 4번 국민의당 안철수 각각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협상을 통해 이제 한 사람이 사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각각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인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한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그래도 투표 용지상으로는 좀 정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손해가 그래도 계속해서 2번과 4번이 남기 때문에 손해는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세요, 평론가님.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두 쪽으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한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우선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중간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기호가 2번이죠. 네. 2번이 찍힙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때 그 영표를 하는 도장을 찍는 네. 그 난에 화폐 보면은 사퇴라고 빨간글에 돼 있죠. 네, 네. 사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도 사퇴했네? 그 밑에 그럼 안철수를 찍을까? 사퇴했으면은 박영선을 찍을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사퇴한다 찍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 공간 아예 없애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아예 없애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등록을 했다가 사퇴하면은 기호 4번에도 사퇴가 나와요.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1번, 2번이 다 공단이 있으니까는 앞에 거보다는 좋은 상황이 낫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제법 있고요. 네. 제법 있고 여야가 초박빙 대결을 펼치는 이 표마저도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가능하면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좀 시간이 자신한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사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 조입회 사퇴라고 찍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내부에서는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면은 네. 둘 다 등록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등록 인쇄가 네. 날짜가 29일이죠. 네, 네. 29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됩니다. 네. 그 전에 사퇴하면 사퇴가 찍히고요. 29일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퇴해도 도장이 안 찍힙니다. 네. 들어갈 때 입구에 투표장 앞에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사퇴를 하였습니다. 또는 기호 4번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네. 돼 있고 그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더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투표용지와 관련된 일정은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야권 입장에서는 내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이제 차선책은 29일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28일까지는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차선일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뭐 야권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단일화가 실패되는 부분도 사실은 예상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클지 일각에서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단일화를 실패했다. 그 얘기는 3자 구도가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3자 구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당이 승리한다. 자, 이러면 이게 책임론이 아니라요. 신의 한 수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 3자 구도에서. 네. 그런 순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그동안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토했던 것이 승부수가 됐다. 그리고 당을 살렸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짜로 당을 갖다 환골탈태하는 네. 그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3자 구도에서 승리한다. 그러면은 소위 이제 야권 통합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 측이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갖다가 네.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당장 내일이나 모레 투표한다면은 지금 여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3자 구도에서 이렇게 야권이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은 또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3자 구도를 해서 만약에 패배했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가 당선된다. 자, 이러면 이때부터는 야권이 정말 그 책임론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토를 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태풍 속에서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남는 사람이 누구냐? 선거에 개입 안 했던 윤석열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권이 정말로 새로운 새로운 토대 위에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래도 책임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구명조끼 찾는이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야권이. 그렇게 보시면 결국은 누가 삼자 구도로지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셈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돼 가기 때문에 일단 야권에서도 어떻게든 단일화를 위해 노력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단일화 협상 일단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추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속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민주당은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권 단일 후보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낡은 정치의 전형, 철새 정치 후보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하지 못한다. 공정한 서울시를 원한다면 박영선이다. 누구를 겨냥했는지 딱 아시겠죠? 국민의힘 당장 또 거친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그런데 도쿄가 갑자기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 박영선 후보 도쿄에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분이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대마도 뷰 집이라 이렇게 엮던데 그러면 박 후보 집은 일본 왕궁 뷰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박영선 후보 이름을 치면 도쿄가 연관 검색어로 뜨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쿄 아파트 논란, 박영선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LH 사태 때문에 야당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공세를 벌이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박영선 후보의 이 도쿄 아파트 소유 가지고 이게 이미 지난 청문회 때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또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직장이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직장이 있는데 당연히 거주지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LH 사태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이해는 하지만 이거 너무 나갔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의 이 LCT 이 타워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쿄 검색어가 오르면 오를수록 박영선 후보가 불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다른 야권 후보들과 비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야권이 너무 비판하면은 오히려 박영선 후보에게 반격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야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아울러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내곡동 땅과 관련해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죠. LH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원래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이슈도 각 후보들마다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LH 사태로 인해 민주당이 상당히 수세에 몰린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집권당 후보라는 것이죠. 그건 굉장한 것이죠. 집권당 후보는 정부와 청와대와 혼연일체가 돼서 의지한 대로 서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권당의 매력인 것이죠. 그에도 더 나아가서 박영선 시장이 되면은 본인은 그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시장의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서울의 특히 중소업체들이라든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한테는 다른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훨씬 더 정책적으로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앞서 박창원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 도쿄 집은 남편의 직장 때문에 얻은 집이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또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이 LCT 타워도 평소 엄청 큰데 그것을 아내가 좀 자산가예요. 아내가 박형준 후보의 그 아내가 그걸 가지고 저 멀리 어디가 보인다고요? 대마도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정치권이 참 옹졸한 거거든요. 아니 청소 높으면 보이겠죠. 그걸 낮으면 안 보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일본 왕궁 뷰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정치꾼들이 나서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세훈 안철수 중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이제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권은 좀 불리하죠. 국민들은
너무너무 좀 절망하고 네. 있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라든지 또는 특검을 지금 뭐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대선까지도 굉장한 저는 폭풍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과연 어느 후보가 네. 국민들의 그런 근심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남아있다.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계속 탄이나 써만 하다가는 시간 다 놓치고 만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야 모두 이거 네거티브 공방 그만하고 국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매진해라. 지금 박상민 평론가께서 일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일까요? 박영선 후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어떤 그 정책적인 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반값 아파트 공약과 더불어서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뭐 임대료 지원책 등등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전체 서울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 바로 직전에 이런 공약을 내거는 부분, 금권 선거라는 역풍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야당은 공격을 하겠죠. 네. 그런데 뜬금없이 무슨 재난지원금 하면은 그건 말 그대로 금권 선거죠.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후보가 돼서 그런 공약을 하고 시장이 되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거철을 앞두고서는 얘기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 선거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는 이거는 야당 후보도 저는 이렇게 공약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얼마를 언제 재원조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은 야당도 인정하는 것이고 여당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다. 경기도는 선거가 없으니까 괜찮고 서울은 선거가 있으니까 안 돼. 이거는 지나친 선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선거가 민생에 재앙이 되고 선거가 민생의 안정에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면 그런 선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이것을 금권 선거다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도 공약을 제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두 후보가 공약을 보고 너무 과잉으로 네. 내세울 경우는 국민들도 시민들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적절하게.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재원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다 보면은 그중에 최적의 인물을 서울 시민들이 뽑으면은 그것이 바로 서울 시민들이 뽑는 서울 시민의 대표인 거죠. 그런 것을 놓고 좀 경쟁을 해도 좋겠고요.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금권 선거냐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정착의 기본도 모르는 네. 그런 사람들의 저는 억지 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이라던가 시행시기라던가 방법 등등에 대해서 여야가 경쟁을 하면 이 부분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편적인 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또 핵심적인 의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친문 진영에서는 이 부분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저희가 너무 앞서간 겁니까? 지금 친문 눈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박영선 후보는요.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LH 사태나 그다음에 박원순 피해자 이 인터뷰 네. 이거는요. 지금 절대 위기에 지금 박영선 후보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슈 전환이 지금 필요해요. 이 분위기를 반전을 좀 시키려면 이슈를 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보편지원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카드들을 아마 만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타이밍에 어떤 걸 내미느냐 그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이제 나올 얘기인 거고요. 그 중에 하나로 저는 보편 지원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게 뭐 이재명 지사 표 정책이니까 하고 안 하고의 네. 문제는 아니다. 선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친문 눈치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기와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재난지원금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무슨 뭐 일자리 대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슈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